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사회계약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사회계약서 관련된 내용에 이제 큰 영향을 줬던 게 그 17세기 때 이제 과학혁명과 자연법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현상에도 자연법이 존재하기 과 같이 사회현상이나 정치현상에도 보편적인 자연법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현상을 좀 더 과학적인 어떤 걸로 법칙화시키려고 좀 했던 가운데서 사회계약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회계약설 자체가 홉스나 루크나 루소의 그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좀 비역사적인 사실들이에요. 어떤 역사상을 바탕으로 한 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머릿속에 생각한 것들을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욕구나 관념을 통해서 그냥 정리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계약서도 똑같은 사회계약서 아니죠? 여기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사회계약서를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절대주의적 사회계약서가 또 하나가 입헌주의적 사회계약서이죠. 그래서 이 주권에 대해서 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절대주의적 사회계약서는 대표적인 홉스인데 홉스는 국가 주권은 절대 군주에게 있다. 그래서 합의에 따라서 그 당시 절대 군주에게 이런 주권을 넘겼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입헌주의라는 것은 의회나 이런 다수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이런 자연권이 그런 특정 정부나 그다음 일반 의지에 양도됐다 이런 견해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 입장을 볼 때는 이제 입헌주의가 훨씬 더 좀 가깝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다수설은 요 절대주의 견해요. 홉스의 견해가 다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홉스, 루크, 루소의 사상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예전에 이제 홉스, 루크, 루소의 사상을 그 서로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이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그 자연 상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죠. 자연 상태는 어떻게 이제 홉스가 인식을 했냐? 참고로 이제 그 사회계약서는 자연 상태에 있다가 인간이 합의 또는 계약을 맺고 사회 상태를 넘어갔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런 구도. 근데 이제 자연 상태가 어떻게 따라서 합의 내용과 계약 과정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자연 상태는 혹은 뭐가 보면 끊임없는 투쟁의 상태로 봤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봤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렇게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홉스도 자연권을 주장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자연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하는 근대적 자연권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연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 의미의 자연권이 아니라 생명권을 얘기해요. 유일하게. 그래서 각자가 이제 혼돈 상태에서 서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 생명을 훨씬 더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비유를 들면 지금 미국하고 비슷해 보시면 되겠죠. 미국이 지금 총기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총기가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어떻게 되죠? 자기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죠, 지금. 이런 경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강력한 이제 권력한테 우리 자연권을 양도하자.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자연 상태에서 모든 권리, 자연권을 누구한테? 국가라는 제3자에게 양도를 하게 돼요. 이때 이 국가를 상징하는 그 사람은 군주죠. 그래서 이제 개인과 국가는 서로 계약을 통해서 권리를 위임받고 양도를 하죠. 그때 이제 개인의 권리는 자연권, 생명권 다 전부 양도를 한 거야. 그래서 군주가 이제 절대적 존재고 복종의 대상이야. 그리고 절대 복종에서 자신의 이익을 일치한다. 그래서 군주가 강력한 이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뭐냐면 자기의 생명권을 보호해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는 견해고요. 루코는 이제 좀 약간 생각이 다르죠. 자연 상태는 홉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안 좋게 봤어. 되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반해서 루코는 뭐 자연 상태를 그렇게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이제 평온한 상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서 있고 평온한 상태인데 강제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상황을 이제 살고 싶어서 자연 상태에서 합의나 계약을 통해서 사회 상태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때 이제 국가가 등장하죠. 국가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합의를 통해서 그 시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국가에게 양도를 하죠. 좀 더 나은 이런 그 자신의 어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넘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자연권은 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연권은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홉스는 생명권만 자연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생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등등등 자유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자연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 의미의 자연권이에요. 근데 시민들이 이 자연권을 국가한테 다 넘기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재산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원칙이 나오냐? 재산권의 신성 불가침 원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국가라는 존재가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걸 저항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항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앞에 홉스의 전부 양도소리 아니라 그 루크는 일부 양도소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소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를 상당히 좋게 봤어. 예. 상당히 재산도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상태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욕망과 자유가 방치되다 보니까 인간들이 점점 이제 뭐냐면 사유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점점 이제 사회가 자연 상태가 파괴가 되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계약을 맺죠. 예. 그래서 계약을 맺고 자신의 모든 자연권을 누구한테 명당하면 일반 의지라는 곳에 양도하죠. 예, 일반 의지는 또 나중에 이제 그 얘기했지만 공동선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의지에 있고 일반 의지를 표현하는 게 법이고요. 주권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냐? 자, 루크는 사유재산을 건드리면 안 되죠. 국가 권리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루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입장이 달라요. 일반 의지에 따라 사유재산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견해죠. 그래서 이 사유재산이 나쁘고 하지만 사회 움직이기 위해서는 필요악적인 존재라고 인식을 해서 인정을 하지만 사유재산은 국가의 어떤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그 입장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입장이 좀 약간 다른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먼저 이제 홉스를 보죠. 홉스는 아까 이제 그 사회계약서를 주장할 때 디바이드론이라는 책을 써요. 디바이드 보면 이게 이제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개수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받아서 하나의 개수를 만들어. 이 디바이드. 네. 디바이드 이게 이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형상화된 모습,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자연권, 생명권을 위탁하는 그 사람을 여기 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자신들 다 왕의 복족에서 왕을 한테 모든 걸 권한을 넘기는 거죠. 군주에게. 군주의 절대권을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형상이 이제 모습이 리바이드는 표지인데 요거 외워두세요. 책에서 써 나올 수 있죠. 당시 이제 영국이 온갖 내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교도 혁명이니 뭐 명혁명이니 뭐 청교도 혁명 그겠네요. 예. 그 등등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할 필요가 있었어.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강력한 국가를 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인간은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며 거기에 오로지 죽음의 위험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배자와 계약을 맺고
지배자에게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면서 국가가 성립됐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 권력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지배자는 모든 권리를 흡수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권리를 흡수해서 괴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지배자가 그래서 이 지배자한테 뭐냐면 무조건 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자, 의를 보면 합리적이고 근대적 이론으로서 왕권의 절대성을 옹호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왕권 신수를 가지고 왕의 어떤 권한을 뭐냐면 설명을 했잖아요. 신으로부터 뭐냐면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권한이 형성됐다. 그래서 물론 같은 이제 절대주의 그 의견이지만 좀 더 나름대로 우리들 입장 볼 때는 설득력이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자연 상태니 뭐 사회 상태니 이런 개념도 있죠. 여기도 사회 상태. 자, 자연 상태, 사회 상태 이런 개념들을 이 사람이 처음 제시한 거야. 홉스가. 예. 후에 누스는 이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은 거죠. 이런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에 넘어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이 사람이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 권력 외에 사회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도입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근대 국가의 거대한 권력적인 속성을 파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루코를 보죠. 루코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나왔죠. 우선 하루에. 그래서 루코의 책이 뭐냐면 정부론이라는 책이에요. 이거 외워두세요. 루코의 책이 정부론 또는 시민정부론이라는 책이거든요. 시민정부론. 여기는 줄여서 정부론이라고 적었는데 시민정부론. 이 시민정부론이라는 책도 외워두세요. 예,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루크가 살았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명예혁명이 끝난 직후예요. 예, 그래서 명예혁명의 이제 정치 질서가 좀 안정되는 그 상황에서 뭔가 이제 그 권력에 대한 심의 견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한 건데 참고로 이제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 루크는 명예혁명에도 직접 가담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이 명예혁명에 가담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한때는 네덜란드 망명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체류한 동안 많은 친구도 사귀었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생각했던 문제들을 좀 정리한 여유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명예혁명 바로 직전에 몰래 이제 영국에 들어왔다가 활동했다가 명예혁명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명예혁명으로 정치 질서가 좀 안정된 상황에서 명예혁명을 어떻게 합리화시킬 것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냐면 저항권이라는 개념이 이때 나온 거죠. 저항권.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이 사람도 앞에 있는 흡수의 견해와 동일해. 그러니까 동일하는 게 아니라 흡수의 견해 동일한 게 아니라 논리적 구조는 역사적 진행 방향은 똑같아요. 먼저 자연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사회 상태로 넘어가죠. 그러면 자연 상태는 왜 사회 상태로 넘어가고 계약을 맺게 되나 이걸 보는데 자 인간의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등한 상태예요. 그 인간은 생명, 재산 그리고 자유라는 자연권을 누리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자연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자연권인데 홉스도 자연권이 있다고 했죠. 근데 홉스의 자연권은 오직 뭐죠? 생명이죠. 생명권만 있는데 여기는 자연권이 이제 재산과 생명, 자유인 거예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재산권이야. 이게 절대 신성 불가침.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런 자연 상태, 그러니까 뭐 인간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평온한 상태에서 좀 더 자연권을 확실히 누리고 삶의 어떤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뭐냐면 서로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계약에 따라서 이 국가의 성립은 자연권의 완전한 합리화, 자연권을 원하는 실시한 것이고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탁, 신탁을 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용어상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정치학자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그 위탁이라는 말은 일부 양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양도. 예. 여기까지 뭐 위탁이라는 용어와 신탁의 용어가 어떤가 막 하는데 하여튼 일부 양도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개인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걸 다 맡긴 게 아니라 일부 양도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배자가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연권을 유지하고 할 때는 반항할 권리가 있다. 이걸 저항권이라고 하죠. 저항권. 저항권.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이때 이제 자연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자연권은 뭐냐?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재산권은 제외시키죠. 여기 양도를 할 때 제외를 시켰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부 양도 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양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신탁이라는 말도 모든 자연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일부를 제외하고 넘겼기 때문에 이건 신탁이나 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 뭐 이건 복잡한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의인을 볼게요. 의인은 정부 운영에서 대의제과 간접 민주주의 정치야. 다수결의 원칙을 품고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좀 설명하고 있지만 주권설하고 연결돼 있어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정리했는데 보통 주권을 이제 국민주권설하고 인민주권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루크는 인민주권보다는 국민주권설에 잠깐 가까워요. 요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루크의 주장은 명예혁명을 정당화한 것이나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예. 그래서 명예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거야. 명예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항권은 이제 개념을 만들어서 명예혁명을 추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혁명에 영향을 미친 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어디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요 대부분 잉글랜드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이죠. 영국의 정치 문화나 어떤 사회 형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식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의 어떤 그 사고 방식, 그러니까 루크의 사고 방식이 미국 혁명에 미국 독립선언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미국 독립혁명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루소를 볼게요. 자, 루소는 뭐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사회 계약론만 한정돼서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제 루소는 좀 약간 사회 계약론 외에도 낭만주의 성향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일단 루소를 보면 루소는 사회 계약론을 사회 계약론이라는 책에서 썼어요. 이것도 이거 두셔야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 계약론이라는 책을 썼다. 네. 부제로서는 국가와 법은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밀리라는 책을 썼는데, 요거는 이제 교육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들 서양 교육사 할 때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 부분은 뒤에다 좀 얘기할게요. 제가. 자, 여기에서는 사회 계약론의 한정에서만 좀 얘기할게요. 자, 이 사람은 자연 상태를 어떻게 봤냐? 이건 자연법과 자연권이 존재하는 형태를 봤고, 제일 뭐냐면 좋은 상태, 최상의 상태를 봤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사회 상태 넘어가냐? 뭐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회 상태 넘어가. 이게 이제 그 사유재산이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이 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서로 미워하고 그냥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걸 제대로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쿠가 그 당시 누쿠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 이제 계약을 맺게 되죠. 계약을.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 의지에 따를 걸 약속하면서 국가의 성립과 그 약속이 사회계약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좀 눈여겨 볼 게 뭐냐면 누쿠의 계약은 지배자와 통치자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때 통치자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정부나 또는 군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국가 성립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국가란 자체는 일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반 의지에 양도되면서 형성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에서는 누수는 어떤 통치자라는 개념보다는 일반 의지라는 추상적인 곳에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의지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의지가 서로 모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동성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개인의 의지는 이제 자기의 의지의 주관적인 어떤 뜻에 따라 사회성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의지라는 것은 전체가 개인의 의지가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남들 합리적 의견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공동성과 공동의익을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의지의 표현은 법이며 그 행사를 주권이다. 그래서 주권은 언제나 인민에게 있으며 불가분이며 양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인민주권론이에요. 인민주권론. 국가 권력은 인민에 나오고 인민의 손은 신의 손이며 전체 인민의 통치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를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주권론에 대해서 좀 볼게요. 주권론에 대해서. 그걸 좀 이해를 해야지 이걸 이제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 절대 왕정이 시작되면서 주권의 소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왕권 신수설이죠. 주권은 신호부터 신이 왕이 때 이제 부여했다. 그러니까 왕한테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고, 그걸 이제 뭐냐면 흡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수의 사회개혁론에서는 왕이 갖고 있지만 절대 군주가 갖고 있지만 합의를 통해서 왕이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루크나 루소 등등 근대 사상가 계명 사상가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그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의회나 이런 것들 라우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서 주권이 형성돼 있고, 이 주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뭐냐면 국민주권설과 인민주권설 나눠요. 여기까지 이제 넘어오면서 여기까지는 왕이 갖고 있는 거고 국민 전체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전체가 사회 구성원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주권이 형성되어 따라서 국민주권설과 인민주권설로 나눈다. 자, 그러면 국민주권설과 인민주권설 좀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국민, 인민 이런 말을 그렇게 뭐냐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인민이라는 말은 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민하면 저쪽 위에 있는 빨간 분들 쓰는 말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국민하고 인민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정치학적 개념으로. 그걸 이해하셔야지 이 앞에 루크와 루스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국민, 네이션이라는 말은 어디냐? 네이션은 국민은 법인이에요. 추상적인 전체죠. 우리 개별적인 인간들 다 떠나서 뭔가 그 이상의 의미인 국민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데, 자, 그래서 요때 이제 권력 행사에서 보면 가분 가양할 수 있어. 가분은 가양이라는 것은 그냥 주권을 나눌 수도 있고요. 가양이라는 건 뭐냐면 넘길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넘기기 때문에 뭐냐면 주권을 직접 행사하면 넘기기 때문에 정부가 위임해서 행사를 할 수 있죠. 위임해서 행사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주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행정, 입법, 사법, 상권 분리가 가능하죠. 이게 가분이에요. 가양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권한을 넘길 수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 아니, 말 잘못했네요. 다시 할게요. 네. 거꾸로 설명했어요, 제가. 자, 가분이라는 것은 주권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을. 주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또 뭐냐면 정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행정, 입법, 사법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래서 정부 안에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가양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주권을 그냥 대신 행사할 수 있어. 가양의 양도 받아갖고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만이 그걸 양도 받아갖고 투표권 행사에 정치를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 선거가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뽑힌 사람들이 대의제를 하죠. 간접 민주 정치를 하게 되는 거고, 인민주권설 같은 게 뭐냐? 자, 이거는 불가분 불가경이야. 그래서 이제 인민하는 것은 사회 공동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인민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일반 개별 의지가 모여서
일반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나눌 수도 없고 그다음에 넘길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갑은 권력을 나눠 갖지 못하니까 아까처럼 얘기한 국민주권선언은 행정, 입법, 사법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권력을 하나로 직결시켜야 되겠죠. 단일 권력기구야. 예. 그리고 이걸 이제 뭐냐 법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가형이라는 것은 그 개별 의지가 하나 모아서 일반 의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넘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행사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선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직접 민주정치가죠. 그다음에 투표 외에도 여론등 다양한 통해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주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주권선은 권력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상권 분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권력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 때문에 제한선거나 대의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인민주권선은 불가분이기 때문에 권력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단일 권력 기구로 통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가형은 이렇게 이제 그 권력을 단순히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가 있다. 이런 차이점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구성원들, 국민주권의 구성원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능력 시민이야. 그냥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민이죠. 이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시민은 뭘까요? 돈이 있는 사람이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죠.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올바른 판단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얘기한처럼 이제 루크 같은 사람도 재산권을 되게 강조하고 재산권은 절대로 뭐냐면 정부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인민주권서는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뭐 가난한 자든 빈자든 간에 다 아니, 가난한 자든 부자든 간에 다 참여할 수 있죠. 사회 구성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선거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 자, 그럼 차이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국민주권서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이게 프랑스에서 나왔어요. 원래 주권서의 거의 대부분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국민주권 몽테스키에와 제시했고 시에스가 이제 완성했고요. 루코도 이제 영사임자 국민주권서에 각한 사람이고 인민주권서는 루스와 연결돼요. 그리고 이제 정치 지향은 이제 국민주권서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해만 인민주권서는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는 국민주권서를 대변하는 기관이 국민의회고요. 그 다음에 인민주권서를 대변하는 것이 국민공의죠. 자, 이렇게 해서 국민주권서, 인민주권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루크와 루스 사상에 대해서 뭐냐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거야.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두 개로 이제 나눠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 비교 내용이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 계몽사상으로 넘어가죠. 계몽사상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요거. 그 계몽사상이 뭐냐? 앞에 제가 이제 사회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계약서를 이제 민중들에게 전파하려니까 알려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우리 입장으로는 좀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가 좀 약간 하늘에 붕 떠 있는 내용이야. 이해하기가 힘들고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계몽사상가들은 그 당시 그걸 좀 쉽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예. 그 당시 그 민중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갖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17, 18세기 때 형성됐던 사상이 계몽사상이다. 그래서 계몽사상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한 것들 배경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7 합리주의, 루크와 루스의 정치사상, 그다음에 그 루트의 기계론적 우주관 이런 것들인데 합리주의와 루트의 기계론적 우주관은 뒤에 가경론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귀족들이 이제 사용이나 학회를 통해서 전파했다.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여자들이 주로 이제 운영을 했다고 하죠. 프랑스에서. 그래서 거기에 계몽사상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사상이 이제 그 마담 조프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계몽사상가들이 모여서 와서 카페 그 활발히 토론을 했다고 해요. 자, 하여튼 있고 성격을 볼게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거든요.
계몽사상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믿어요.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뭐냐면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해서 타파하면 역사는 진보한다. 이걸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성하고 그 역사의 진보를 믿는 거야. 이성의 신과 그 무한한 진보를 믿는다. 그래갖고 이제 요걸 내걸었던 것이 계몽주의죠.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되게 이 계몽주의의 어떤 바탕은 모더니즘의 바탕이죠. 근대주의. 후에 이제 뭐 헤겔이라든지 마르크스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그 사상가들은 내용들 보면 기본적인 계몽 사상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예. 그 틀에 벗어나기 시작된 것은 이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여러분들 역교론에서 이제 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아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존재다. 그리고 거대 담론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가 진보하냐? 진보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들이 등장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근대주의를 대체하기 위한 포스트 모더니즘 때야. 그렇지만 이제 그 19세기, 20세기 이전까지는 이런 계몽주의적인 어떤 신념이 그 당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을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발전을 보면 계몽사상은 현존질서를 타파하고 개혁하는 혁신사상이 되었으며,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걸 타파하기 위한 거죠. 그때 잘못된 건 뭘까요? 절대왕정이나 뭐 구제도나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이 사상적 기반이 됐고 시민사상의 건설의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몽사상가들이 쭉 나오는데요. 볼테르, 그 다음에 뭐 몽테스키에, 그 다음에 디드어 달랭바르, 한 번씩 이제 기초에 언급됐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요거 내용보다는 제가 제 책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제 책이 이제 그 100페이지 보시면 여기 464페이지 펴보세요. 자, 볼테르는 이제 예전에 11년도 기출문이 나왔는데, 볼테르를 이제 이해하려면 볼테르뿐만 아니라 계몽사상가를 이해하려면 이신론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근데 이신론은 잠깐 설명을 하면요. 자연과학과 연결되어 있는데 보충 페이지 몇 페이지 표시면 이게 어딨어? 잠깐만요. 여기 있네. 자, 이신론은 또 기계론적 세계관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 요걸 좀 이해를 해야지 좀 볼테르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기계론적 세계관은 뭐냐? 신은 일단 우주단 기계를 만들어 놓고 다시 개입했으며 그 자신도 또 다른 법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기계를 만들면 이제 일단 기계가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기계를 만들어 놓으면 기계가 그 프로그램 따라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신도 일단 우주라는 기계를 만들면 그 이상 개입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자신도 거기에 이제 따라야 돼. 근데 여기에서 신이란 개념이 뭐냐, 가시란 개념이 뭐냐? 이것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인격화된 신이 아니에요. 예. 이게 뭐냐? 보통 이제 그 성경책에 보면 야훼라는 존재가 나오잖아요. 이 야훼라는 존재가 나오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에게 벌 주고 질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에 들면 또 마음에 안 들면 질투하고 벌을 주는데, 그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주죠. 네. 근데 이 가시라는 존재는 인간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신이라는 것은 이런 인격 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일원이고 일법칙이야. 그게 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생각하고 뭐 어떤 그 판단을 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계론적 세계론이고, 그 기계론적 세계론과 연결된 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이라는 건 뭐냐? 자, 여기 앞에서 전지전능한 절대신 인격신 대신 기계와 같은 우주의 창조자, 우주를 기계로 선정해놓고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하나의 법칙이나 원리나 이런 가지고
뭐냐면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신론은.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종교와 이성을 일치시킨 사고라고 하는데, 자,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이성적으로 인격신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찾다 보니까 뭐 자연 법칙이나 원리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신론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신론자의 전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 관용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격신을 믿을 경우에는 그 상황, 가세의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책에 보면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 그러겠어?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길 경우에는 가시 분노를 해가지고 처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가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신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믿든 간에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등등 다 포용할 수 있어. 예. 갓은 그냥 하나의 법칙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관용을 뭐냐면 옹호할 수밖에 없고요. 강신을 배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신교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왜 이런 이신교들이 등장했냐?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아직까지 17, 18세기 때는 무슨 이제 과학정명이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 주장하고 나름대로 이성이 상당히 꼽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한편은 마녀사냥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이제 무신교다,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죽을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내가 신을 믿지만 그 신이라는 것은 인격화된 신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원리와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무신론을 숨기기 위해서 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19세기 들어가서 이제는 나는 이제 무신론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뭐 니체 같이 신은 죽었다. 우리만은 이제 우리 입장에 볼 때는 별거 아닌 소리 같지만 19세기 가서야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신교라는 것은 자신의 무신론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수사적 장치였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신교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탕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계몽사상가에 영향을 줬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볼테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볼테르를 보죠. 자, 볼테르는 20년차로서 종교적 관용을 주장했고요. 교회의 부패를 공격하면서 신앙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래서 20년의 특징이 이제 그 강신타파잖아요. 이런 것들에 상당히 노력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입헌 정치를 동경했고 계몽군주에게 영향을 줬는데 위에 이제 서양사 개론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여기 있는데 특히 에카르트의 여제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이제 서신교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영국의 입헌 정치를 동경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영국의 입헌주의를 이제 동경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제일 최상의 어떤 그 정치 모델이 영국이었어요. 영국의 영국이 어떤 상호 견제와 어떤 권력 분립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 제일 이상적으로 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에서도 요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신론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입헌주의 정치를 동경했고 그 다음에 프리드 대왕과 에카트 대왕과 계몽 전지군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네.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몽테스키에를 보죠. 몽테스키에도 11년 기춘에 나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법의 정신이에요. 법의 정신.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뭘 강조하냐면 견제와 균형을 강조해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 자체는 그 속속상 독재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누가 한 사람을 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서로 뭐냐면 견제시키고 균형을 맞춰야지만 정치적 어떤 독재에 빠지는 것을 막고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 이때 이제 법을 어떻게 나눠야 되냐? 몽테기 법의 정신에서 뭐와 뭘로 나누는지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죠. 상권 분리를 내세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일 이상적인 어떤 정치 형태를 뭘로 봤냐면 영국의 입헌주의로 봤죠. 그러니까 법의 정신에서는 정치 제도는 각국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 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서 서로 상이하고, 특히 그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의 정치 체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영국의 정치 체제를 보니까 행정, 입법, 사법 같은 상권 분리가 잘 돼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최상의 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럼 지금도 뭐냐면 이 말이 통용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뭐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나 뒤에 뭐 진보니 그런 사람들 왜 망했어요? 예. 독재했기 때문에. 독재 자체가 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권력이 제대로 이제 운영되지 않는 거죠. 자기 사리사욕만 빠지고. 그래서 항상 그 견제와 균형을 해야지만 뭐냐 독재를 방지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몽테스키가 모든 게 다 진보적이냐? 그건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정치의 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뭐냐 공부를 하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귀족들만이 뭐냐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중의 정치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약간 엘리트주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민중의 정치 참여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다음 노예 제도도 옹호해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평등을 주장했던 인간들이 요 노예제를 옹호해. 좀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몽테스키만 그렇게 했냐? 그게 아니야. 상당수 그 뭐냐면 계몽주의자들이 이런 간을 가지고 있어요. 우민간, 그다음 노예제도 옹호. 그래서 물론 아닌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백과전선파 디도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제 노예제를 비판하고 하지만 흑인 노예제를 옹호하거나 인중들을 무식하다고 해서 정치에 배제하는, 이게 이들이 이제 한계점이야. 전반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책이 법의 정신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페르시아인의 편지예요. 예. 요거는 이제 임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부유한 페르시아인들이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프랑스의 여러 가지 어떤 생활상이나 어떤 구체적인 모습 같은 걸 비판하는 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몽테스키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죠. 뉴스 보기 전에 잠깐 이거 확인해 보죠. 예. 그래서 이것도 거의 똑같아요. 예. 페르시아 분치 요 내용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디드도 나오지만 요것도 이제 볼게요. 뉴소. 자, 앞에 이제 뉴소는 사회계약론자지만 또 계몽주의자고 낭만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계약론을 이제 좀 그보다는 다른 측면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밀이라는 혁신적인 교육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목적이 지식의 주입보다는 개인의 잠재 능력과 개성 개발이다. 개성을 개발하는 자아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걸 주장하죠. 잠재 능력과 그 다음에 자아를 개발하는 데 있다. 지식 공부는 반대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에밀에서 나오죠. 근데 좀 약간 신뢰성이 없는 게 이 사람은 이제 좀 얼굴이 좀 잘생겼어요. 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도 그 뭐냐면 저 얼굴이 좀 잘생겼거든요. 좀 꽃미남이었어. 그래서 제네바가 그 잘생기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생활했는데 그냥 많은 여자들과 어울려 지나다가 많은 또 애를 낳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식을 이제 키우지 못하니까 고아원에 갖다 버리고, 그래서 이게 좀 안 맞긴 하는데 일단은 뭐 그 이런 사람 사생활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술과 학문론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책도 유명하죠.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 요거는 사회계약론과 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넘어가냐.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사유재산 때문이다. 요걸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나 지금 어디선가 쇠사슬에 매여 살고 있다. 이 쇠사슬이라는 건 뭘까요? 이건 이거는 사유재산이죠. 사유재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필요악으로 인식해요. 필요악. 필요하지만 다른 어떤 권리나 이런 걸 통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지하죠. 이건 루크하고 좀 다른 생각이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뭘로 유명하냐면 낭만주의의 선구자로 유명하죠. 낭만주의가 뭐야? 뒤에 좀 얘기했지만 인간의 이성보다는 감성을 더 강조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성주의,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이성을 강조했잖아요. 이 사람은 좀 약간 이렇게 요 정도 속한 사람이야. 계몽주의하고 낭만주의 이렇게 중간. 하여튼 이성주의 반발해서 감성이 자연이고 낭만주의 호시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유명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과 바다와 그 내물이 있는 자연 생각해서 거기에서 돌아가려고 그 궁궐 앞바다 그 앞마당에 돼지도 키우고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좀 무식한 소리인데, 자, 근데 실제 여기서 자연이라는 건 그런 의미의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이라는 게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자연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이라는 것은 감성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자연을 어떤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이성으로 봤어요. 이성으로.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자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그거보다는 그 이성적인 보다는 우리 번역계에 있는 좀 약간 생물학적 용어인데 번역계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좋다. 이성이 아니라 우리 감정 따뜻한 어떤 뭐 칠정이라든지 뭐 그죠 사단 칠정 같은 칠정. 이런 것들 이제 감성적인 것들 자연을 본 거야.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서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돌아가자라는 거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냐면 그 인공의 반대물인 어떤 그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이런 거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자연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계약론 내용 있죠? 요것도 이제 있으니까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 백가전서파죠. 요거는 뒤에도 좀 설명할게요. 자, 백가전서파는 그 디드로와 달랭방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계몽사상을 널리 보급하는 목적에서 총 33권의 백가전선을 만들었어요. 이걸 왜 만들었냐?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식관하고 연결돼 있는데 예전의 지식이란 중세시대 때의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전파됐죠? 사수가 있으면 아니면 장인이 있으면 스승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그 뭐냐면 제자들에게 직인들에게 도제들에게 이런 식으로 비밀스럽게 전파시켰잖아. 전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라인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깜깜한 관련 지식도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디드가 다르면 그런 어떤 폐쇄적인 지식 전파보다는 뭘 강조해요? 공유를 강조하죠. 요즘에 공유 경제하는데 지식의 공유를 강조해요. 지식의 공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서로 공유해야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지식들이 공유될수록 인간의 이성은 더 발전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과거에 축적된 지식들을 서로 뭐냐면 체계적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름에 맞는 이제 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과전서가 나오죠. 백과전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한국말 찾으면 그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볼 수가 있잖아. 접근성이 상당히 편하죠. 우리가 이제 구글 치고 뭐 네이버 치면 이제 금방 나오잖아요. 관련 지식들이. 그러면 이 지식을 찾는데 노력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 이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디디어 다르면 이런 목적에서 백과전서라는 책을 썼고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자연권을 강조하는데 이건 뭐 다른 거기 뭐 계몽사상주의자들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흑인의 자연권을 보장한다는 그 앞에 있었던 볼테르나 뭐 몽테스키나 이런 등등 사람들은 말로는 뭐 평등이고 어쩌고 저쩌고 자연권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민중들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흑인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흑인의 어떤 노예들의 어떤 자유권을 보장을 주장해.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20년 기출문제. 그래서 예외적인 존재다. 디드와 달랭베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농업만이 아니라 경제나 각 분야 부분에서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것은 이제 뭐냐면 그 국제법이죠. 국제법. 자, 이 국제법은 뭐냐면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의 분쟁과 전쟁 속에서 성립됐는데 그 계기가 됐던 전쟁이 30년 전쟁이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로티우스는 누구 어느 나라 사람이죠? 요번에도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이죠. 이 네덜란드 사람 그로티우스는 그 당시 30년 전쟁의 찬상을 보고 30년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또 용병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그래서 느꼈어. 아무리 전쟁 기간이라도 상황으로서 지키권 지키자. 그래서 전쟁 기간 안에서도 자연법에 입각한 어떤 그런 국제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키권 지키기 위해서는 그 자연법 사상에 의해서 이 국제관계에서도 나름대로 자연법 사상에 의해서 국제법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전쟁의 참상을 보고서 전쟁의 안에서도 지키권 지키자. 그래서 그런 국제관계에서도 자연법 사상을 찾은 과정에서 국제법이 이제 필요성이 나타났다. 거죠. 그래서 자연법에 입각해서 주권들의 상호간의 질서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발생할 때 서로 지켜야 할 어떤 정의와 윤리 이런 것들을 국제법에 적어놓죠.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그로티우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두 번 나왔죠. 11년도 나왔던 거 22년도 나온 거야. 예. 자, 그러면 자연법 사상의 의의와 한계를 좀 볼게요. 요거는 여기 안 적혔으니까. 계몽 사상의 의의와 한계를 볼게요. 자, 계몽 사상의 의의는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과 근대 사상의 어떤 발전의 사상적 동력을 했고요. 특히 이제 동유럽의 절대군주에 큰 영향을 줬죠. 그리고 한계를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중과 유리된 엘리트주의다. 그래서 있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들에게 침투되긴 했지만 처음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뭐냐면 우매한 대중들이 우매하게 봤던 것 개돼지 정도 봤죠. 그 다음에 자유는 시민계급이 한다. 시민계급이라는 것은 남성 부르주아 백인 출신에 있는 것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인 노예제를 옹호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성을 배제하고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애들이. 물론 디드로나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노예제를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실적 제약 때문에 이 계몽주의자는 계몽전제군주와 결탁을 했다. 그래서 계몽전제군주의 신과 권위를 정당화시켜주는데 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절대주의 사고방식을 조장했다. 그래서 계몽전제군주들 앞에서 얘기한 에카테르 여제나 그 다음에 프리든 2세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독재 정치 이런 것들 가부장적인 어떤 통치 구조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줬다. 우아하게 꾸며줬다. 세련됐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다음 경제 사상을 볼게요. 자, 경제 사상은 이제 그 당시 풍요했던 경제 사상은 중상주의죠. 중상주의. 자, 중상주의 번천을 보면 중금주의가 이제 초창기 때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무역 차익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리고 산업보호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보다는 그냥 그 무역 차익선의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면 중금주의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주요 화폐가 금과 은이었어요. 이걸 이제 식량화폐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초창기 때 절대왕조 시대는 금이 바로 국부를 상징하는 거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금이 국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금을 많이 가질수록 나라의 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중금주의야. 근데 문제는 금과 은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이 바뀐 게 무역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 같은 데서 이제 신대를 많이 금이 들어오는 경우 제하고는 금을 직접 획득할 길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의 금을 뭐냐 무역을 통해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자기의 금을 최대한 밖에 나갈 막으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뭐냐 적게 하면 그만큼 금이 유입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대시켜서 그 차익을 얻어서 금을 쌓자. 그래갖고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보호관세를 설치해요. 수익을 억제하고 그다음 수출 장려채를 쓰는데 요걸 좀 구체적으로 더 구체화시킨 것이 이 무역차익세를 좀 더 세분화시킨 것이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산업보호주의예요. 산업보호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콜베르죠. 콜베르. 이 콜베르와 관련돼서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문들이. 그래서 이제 무역차익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걸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무역차의 원천은 결국에는 국내 공업 발달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대체 산품의 국내 생산. 왜냐하면 국내 생산을 하지 않으면 계속 수입을 해야 할 거냐. 그러면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출 공업의 육성과 보호량, 국내 공업 보호와 육성을 역점을 두고 있고, 특히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제일 중요한 해외 식민지예요. 그래서 이때 해외 식민지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해외 식민지는 상품 시장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는 상품 시장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상품보다 더 가격 우위력을 우위성을 확보하려면 원료 공급을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을 역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식민지 획득하면 본국의 그 공업이나 상인들에 유리하게 식민지의 여러 제약을 가고 통제를 했다. 본국인가? 본국이라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이 식민지들 상품시장, 자국 상품을 팔 수 있는 상품시장과 그 다음에 그런 자기 수출품의 원료를 싸게 할 수 있는 원료 공급지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 그 당시 국내 상공이 미약하고 시민 계급이 아직 독립할 수 있을 정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기였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이제 성장하기 어려울 때, 막 밑바닥일 때, 초창기 때는 그냥 시장을 다 개방할 뿐이면 어떻게 돼요? 해외에서 계속 들어오겠죠. 그럼 국내 자본이 성장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을 통제를 하고 무역을 통제하고 그 안에서 뭐냐면 이렇게 자국 상품,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뭐 해외 무역이나 식민지 획득 같은 게 국가 관련 개입해가고 통제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불가분한 그때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시민기금의 사회주의가 상승을 시민기금 사회주의 세율 성장하면서 오히려 이게 방해가 되죠. 중상주의 정책이 이걸 뒤에다 써야 되는데 안 썼네요. 오히려 방해가 됐다. 그래서 그 나중에는 이 중상주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어요. 중상주의. 그래서 중상주의하고 연결된 자본이 상업자본이에요. 이 상업자본은 이제 정경유착을 통해서 특허권을 얻어서 이제 뭐 동인도 회사든지 서인도 회사 이런 회사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산업자본가 입장일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데 얘네들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독점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입장일 때는 이 중상주의는 타파할 대상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고종경제학이 부각이 돼요. 그 고종경제학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아담 스미스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 아담 스미스가 그다음에 누구의 지원을 받냐? 물론 뒤에 얘기지만 산업자본가들의 지지를 받아요. 예. 그래서 이건 뒤에 있으니까 좀 또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농주의와 고정경제학 부분을 볼게요. 이 중농주의가 먼저고 아담 스미스가 뒤에요. 예. 그래서 이 중농주의자들이 이 아담 스미스에 영향을 줬어요. 자, 요 다음은 이제 뭐냐면 앞에서 그 상업 중상주의는 금을 되게 중요시했죠. 금을 이제 국부의 원천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국부의 원천을 뭘로 봤냐면 농업을 봤어요. 그래서 토지에서 생산된 농업 생산물이 부에 유인한 원천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 대표적 학자가 이제 켄네, 뭐 티두고, 레무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중상주의와 다르게 자유방임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 자연법에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통한다는 같이 뭐냐면 경제에서 자연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하고 간섭을 하지 말고 그냥 자연법에 맡겨라. 그럼 자연법에 따라서 이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우는데 여기 이제 중상층의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아담 스미스에게 영향을 줘요.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가 한때 프랑스에 여행을 갔어요. 그때 왜 여행을 갔냐면 왜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그 당시 이제 그 귀족 자제들 있죠. 이 귀족 자제들을 다른 나라나 뭐 이렇게 유학을 보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프랑스에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귀족 자제들이 그 다른 나라 가면 방종하고 막 놀고 그러잖아.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정교사들을 몇 명씩 갖다 붙여. 그래서 이때 이제 아담 스미스가 그 프랑스 귀족 아들 자제의 가정교사로 프랑스에 갔어. 프랑스에 가면서 여러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농주의 영향도 받고 돼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이제 고정경제학의 아버지였던 아담 스미스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고전이라고 이제 붙인 건 뭐냐면 경제학이라는 자체가 이 고정경제에서 나온 거야. 예전에는 경제학이 독립된 학문이 아니었어요. 정치학이나 그 다음에 윤리학이나 이런 것들에 합쳐갖고 그냥 그 여러 가지 짬뽕된 그 부분에 있었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경제학이란 근대 학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제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그 독립시킨 학파가 고정경제학이야. 고정경제학. 그 아담 스미스의 영향을 보면 리카도, 메세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정경제학자들이죠. 이때부터 이제 전문적인 경제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아담 스미스 때까지는 아직 뭐 경제학이라는 개념 없었지만 그 뒤에 이제 아담 스미스의 맥을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정경제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 그 유명한 국부론이죠. 국부론에서는 자유방임주의를 더 강력하게 주장했고 자유주의적 고정경제의 초석을 놓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상주의와 달리 이 사람은 이제 중상주의는 부의 원천이 금이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노동이라고 했어. 부는 노동의 합계다. 총합이다. 이렇게 본 거야.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고정경제뿐만 아니라 후에 마르크스도 부의 원천을 노동이라고 봤어요. 노동. 그리고 그는 자연법 사상을 이제 봐서 자연법 사상이 시장에도 있다. 그럼 시장에서 자연법은 뭐냐?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건 뭐야?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곧 시장에서의 자연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그래서 사회 전체 복리나 공률 통제나 간섭보다 더 증기시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우유를 먹는 것은 우유를 파는 사람의 어떤 자비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우유를 파는 사람이 왜 팔겠어요? 자기가 이익이 되는 그 파는 거야. 그리고 우유를 이제 소에서 짜는 사람도 자기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거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그 결과물은 결국에는 사회 전체 이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맡기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움직이에 따라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익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장 이상적이고 국가의 경제는 통제 경제를 비판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이제 뭐에 한정됐냐? 외적의 침입 방지나 사회 질서 유지, 공공기관 유지한 수동적인 경찰 지휘도 낮췄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야경 국가론. 이거는 일사에서 많이 강조되죠. 이건 보이지 않는 소리라든지 야경 국가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주로 이제 그 통합사회 관련된 문제에서 나왔어요. 이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 아담 스미스는 누구한테 지지받냐? 이것도 중요하죠. 산업자본가들의 지지를 받아요. 산업자본가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얘가 왜 이렇게 또 달티나?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자본가들이죠. 그 부의 원천을 뭘로 본 거예요? 직접 생산을 본 거죠. 직접 생산, 부의 원천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자신의 직접 생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잖아요. 자, 그래서 있고 아까 누구한테 또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중농주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 스미스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에 한번 밀사과 통합 문제 관련돼서 나오긴 했는데 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절대주의 시대의 문화를 볼게요. 뭐 문화는 뭐 그렇게 시험문에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뭐 흐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보면 예술 활동 있죠. 예술의 흐름들, 뭐 그리스에 보면 있는 흐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주의 시대 때 이제 그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르크 양식하고 루코코 양식이죠. 이거는 건축 문화에서 이제 그 양식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기 다 영향을 줘요. 자, 바르크 양식은 절대주의 궁중문화에서 나타났고 대표적인 게 이제 바르샤의 궁중이죠. 예. 그래서 되게 호화롭고 화려하고 장대하고 복잡하잖아. 예. 어마어마하죠. 남성미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음악이나 미술에도 영향을 줬다는 거. 근데 이제 루코코 양식이 그건 뭐냐? 자, 바로코 양식이 좀 남성적이라면 루코코 양식은 좀 여성적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베르사유 궁정에 가고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그 유흥문화에 익숙했던 여성분들이 기부인들이 이제 각각 지방에 이제 들어왔어. 자기 집에. 근데 그 베르사유 궁정은 좀 약간 화려하잖아. 그리고 장대하고. 그보다는 좀 약간 그 뭐랄까요? 그 세밀하고 꼼꼼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기 시작해. 이게 이제 형성되면서 이제 여성들 중심으로 누쿠쿠 양식이 만들어져. 예. 바르코 양식 같은 호화롭고 화려하고 장단된 반면에서 이 루코코 양식은 상당히 꼼꼼하고 세부적이고 상당히 아기자기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식에 영향을 받은 누쿠쿠 양식에 영향을 받은 게 상수시 궁정인가? 예. 그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림을 보여줄 것 같은데 좀 보여줄게요. 여기는 안 나와있어. 부분에 좀 있거든요. 네. 미술 양식을 보시면 이렇게 있죠. 배수의 궁전 되게 웅장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막 호화롭고 근데 반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화 섬색 기교적인 양식이 있어. 상수시 궁전.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궁전 상수시야. 그래서 아기자기한 모습도 있죠. 바로코 양식을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음악 사조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영향을 줬다. 예.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학도 이제 뭐 그냥 각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고전주의 그가 유행했다. 그래서 그런 세력이나 품이나 세련을 중시적이고 이성을 중시적이는 그런 것들인데 요거는 나중에 뒤에 뭐 낭만주의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예, 고전주의 관련된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국민문학이 발달되고
질풍 노도의 시기가 있었다. 네. 뭐 겔테나 실러나 뭐 그런 것들인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작품도 이제 각자 보세요. 이것도. 그 다음에 과학혁명으로 넘어갈게요. 자, 과학혁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죠. 이 부분이. 그래갖고 이 부분을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과학혁명 부분은 앞에서 제가 이 표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중세 시대 때 어떤 그 유명론, 영문론이 그 로즈 베이컨 같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그리고 자연의 개별적인 사실들 시험과 관찰을 강조하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때 뭐 자연법 사상이나 이런 것도 연결됐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것도 연결시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거 연결돼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넘어가서 보면 이제 기계론적 세계까지 얘기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여기 쭉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좀 약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갖고 이건 제가 정리한 걸로 넘어갈게요. 이게 훨씬 더 편해. 자, 과학혁명은 이제 자연과학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업적을 총괄하는데 되게 17세기 때 일어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17세기 때 과학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17세기 때를 뭐라고 하냐 하면 천재의 세기라고 해요. 천재의 세기. 예. 그래서 이제 과학혁명인데, 과학혁명 관련된 내용을 때 배경을 보면요. 자, 방법론과 그 관련된 실전에서 기계와 수단을 발달. 방법론이라는 것은 여기 뭐 기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역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특히 기납법 같은 건 관찰 가능, 그 관찰이나 실험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관찰 실험하려면 기구나 수단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만원경이라든지 현미경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뭐냐면 관찰 가능하게 했다.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래서 거시세계나 우주를 관찰하면 만원경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 현미경이 필요하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주의 체제의 후원.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왕실협회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그 당시 그 절대군주들이 이 과학자들 많이 후원을 해줬거든요. 왜 후원을 해줬냐면 자신의 위험을 좀 높이려고. 예, 그렇게 많이 후원을 해줬어. 그들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과학자들에겐 큰 도움이 됐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프랑스 가학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립협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회도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배경, 과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론, 과학기구, 그 다음에 학회 설립 이런 것도 있고, 또 과학이 발달하려면 뭐가 이제 필요해요? 수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수학도 발달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해석기학, 데카르트. 예전에 데카르트 나왔죠. 데카르트는 이 사람 수학자면서도 뭐냐면 철학자, 영역론을 이제 제시했죠. 방법론으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같은 것들이 발달됐다, 발명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혁명을 촉발시켰던 게 뭐냐면 지동설이에요. 지동설. 자, 이 지동설이 과학혁명의 어떤 그 촉발점이 됐던 건데, 지동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이거는? 지금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성들이 다 도는 거죠. 이게 지동설이에요. 지구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예전에 뭐야?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고 이제 하는 청동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자들 그 사람들이 청동설을 믿고 있었어요. 특히 이 청동설 누가 지지했냐면 교황이 지지해줬죠. 청동설을 믿고 있어야지만 지구에 살고 있는 교황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영적으로 이렇게 세계를 통치할 수 있잖아.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먼저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달하고 태양이 만들어졌다. 그게 많이 나오는데 이 지동설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청동설을 이렇게 지지를 해줬고, 이 지동설은 예전에 몇 명 학자들이 주장했는데 그렇게 이제 별로 부각이 안 됐고요. 이때 들어서 이제 케플러나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죠. 그 다음에 케플러, 갈릴레이다.
케플러 이렇게 있죠. 자, 코페르니쿠 잠깐만요.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청동설에서 지동설로 인식의 전환했고 갈릴레오는 잠깐 여보세요? 여보세요? 집이야. 나 끊어 지금 바쁘다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코페르니쿠스는 청동설에서 지동설의 인식의 전환을 일으켰고 갈릴레오는 이걸 만원경을 통해서 뭐냐면 지동설을 입증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이제 도는데 이제 이 사람이 만원경을 통해서 이제 목성의 위성을 관찰했잖아요. 그래서 4개의 갈릴레오 위성을 이제 만졌다고 했죠. 그래서 목성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위성이 돌잖아. 물론 후에 이제 여러 한 20개, 30개 더 발견되지만 자,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모든 그 행성들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목성의 위성들이 목성을 돌고 있듯이 지구도 태양을 돌 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케플러가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가정을 걷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걸 완성시킨 사람이 뉴턴이죠. 예. 제가 이거 설명을 잘못했네. 케플러가 앞에 있고 갈릴레오가 뒤에 있어. 예. 케플러가 이론화시켰고 갈릴레오가 증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뉴턴이 이걸 종합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 지동설이 이제 발견되면서 지동설이 이제 이런 단계를 통해서 거쳐가면서 뉴턴에 의해서 지동설이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되고 이제 중력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입증을 했는데 요 부분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뉴턴을 볼게요. 좀 지우고요. 자, 뉴턴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2012년도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 뉴턴 하기 전에 이제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76번입니다. 인증번호 76번입니다. 뉴턴은 좀 쉬었다 갈까요? 예.